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어서 근심 걱정을 더 키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겨울 철새가 많아지면 이 확산 위험도 커지잖아요. 이제 철새가 많이 올 시기라 더 긴장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곳곳에서 농장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확산세가 심각해져서 살처분하는 경우가 늘면은 달걀값, 닭고기, 오리고기 값이 오르는 등 이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겠죠. 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모두가 힘쓰고 있지만요. 관련 농가에서 위생 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서 축산 농가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농가만의 이야기, 그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한파가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오늘과 주말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강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일부 충남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몰려오면서 점차 내륙 전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가량 높은데요.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일시적으로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전까지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고 저녁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천안 3도, 세종 4도, 논산 5도, 대전 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4도, 보령 5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대전의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추워지겠고 이후로는 계속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LP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LP판 하면 먼저 옛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뉴트로 열풍 속에서 레트로 열풍 속에서 이 LP판이 그냥 옛날 물건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습니다. LP판 판매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속사정이 있는 게 추억의 LP판만 판매가 많이 된 게 아니라 가요 LP판이 많이 판매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부러 LP판으로 앨범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신박하면서도 재미있는 현상 같습니다. 네, 이 스트리밍 시대의 LP판의 부활처럼 옛날 물건 중에 다시금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가족 여러분도 하나쯤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옛날 물건, 이게 최신템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한 옛 물건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갖고 계신 거 있다면 사진으로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문화 나들입니다. 연말연시에 만나는 공연 소식 중에서 취향 불문, 남녀노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연 소식을 모아봤어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취향에 상관없이 모두가 오케이 또 연령대와 상관없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함께 보기 좋다고 하죠. 그래요? 그 누구와 가도 좋을 공연 저희와 함께 먼저 가보실까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연말연시에 펼쳐지는 공연 소식. 세대를 아우르고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는 따뜻한 시간들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대전 문화예술지킴이 감사 콘서트, 그리고 연극 뷰티풀 라이프. 각각의 공연 이야기를 만나보자.
첫 번째 공연 소식은 대전의 문화예술을 지키고자 나선 사람들이 뭉친 콘서트. 오늘 저녁에 열릴 대전 문화예술 지킴이 감사 콘서트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왔다. 겨울에 찾아온 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각자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자기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와 그런 위로를 담아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기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담는 그런 공연입니다. 대전 문화예술 지킴이 감사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한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 출연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며 활동 중인 우리 지역의 대표 예술가들이다. 할 거예요. 인디밴드의 노래도 듣고 싶은 뭐 그런 신청곡도 있을 수 있고 또 클래식 매니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혹시라도 한 곡 정도는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것도 임창정 없는 임창정 콘서트라는 재미있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2편 거미 없는 거미 콘서트, 3편 이문세 없는 이문세 콘서트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저희 그 시스템 팀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계속 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양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는 무대에서 열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오빠딸 밴드. 오빠딸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대중을 만나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의 인기 밴드로 이번 공연에서도 그들만의 통통 튀는 에너지를 전할 예정이다. 임창정 선배님 하면 이제 굉장히 감성적인 발라드를 이제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이제 찾아보면은 뭐 굉장히 주옥 같은 댄스곡들도 많거든요. 저희는 또 밴드다 보니까 발라드만 하기보다는 발라드와 이제 댄스곡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관객들에게 감동과 또 재미를 동시에 줄 수 있게 하자. 이런 작전을 가지고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미완성이긴 하지만 공연 당일날에는 아마 좀 충격적인 퍼포먼스와 네, 굉장히 우애가 좋습니다. 저희가 또 네, 이 넘치는 우애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힘을,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행복 가득한 콘서트. 그 안에는 또 다른 음색으로 대중의 가슴을 물들이는 클래식 팀의 공연도 함께한다.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나누고 또 지역의 예술가들을 소개한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주로 대전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인데 이렇게 대전 문화 예술을 지키자는 취지의 아주 좋은 뜻깊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로와 행복을 나누는 콘서트에서 풍부한 성량을 보여줄 주인공. 지역의 유명 성악가로 다양한 오페라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는 소프라노 조용미다. 그녀는 이번에 성악곡은 물론이고 임창정의 대중가요를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늘 하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관객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공연을 준비하다 보면 연주자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관객석에서. 근데 이번 곡은 특히나 제가 늘 하던 곡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의 반응이 굉장히 기대되고 또 살짝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또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찾아온 봄의 따뜻함을 그려내는 음악 선율로 또 하나의 행복을 전할 인물은 윤초원이다. 성악 앙상블 노이시아모의 전임 반주자로 활동 중이며 피아니스트로도 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음악가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협업해서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힘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아주 다채로운 공연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슴속을 감성으로 채우며 에너지 충전.
연극 뷰티풀 라이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전의 한 소극장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연극 뷰티풀 라이프는 뮤지컬 연극 부분의 2019년 한류 문화 대상작이다. 뷰티풀 라이프는 한 부부의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사랑을 다룬 따뜻한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로에서도 공연 중에 있고 또 각 지방으로 많이 다니기도 했고 또 이번에 대전으로 와서 또 이렇게 따뜻한 연극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연극 뷰티풀 라이프의 특징은 2명의 배우가 1시간이 넘는 무대를 꽉 채운다는 것. 배우들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한다. 이제 아무래도 노년층까지 이제 사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니까 제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유출을 해야 돼서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올바르게 전달이 될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인물로 체인지돼서 나오고 하는 순간들이 텀이 짧다 보니까 초반에는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차는데 이거를 고르지 못한 상태로 무대에 오르니까 제 스스로가 좀 웃겼다고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숨기고 연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힘든 부분이 있고.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의 주인공을 심도 있게 표현하는 두 배우.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는 순간순간이 무대를 채우며 모든 세대의 공감을 부르는 시간이다. 연극 뷰티풀 라이프에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생이 녹아들며 그 안에는 아기자기한 행복도 담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연하게 만나면서 그들이 사랑을 이루는 그리고 이룬 후에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눈깔이 뽑으면 안 된다. 순수했던 열혈 청년, 치열한 삶을 살았던 가장, 그리고 노년을 맞은 한 남자 춘식. 풋풋하고 예뻤던 연애 시절, 주부 엄마로 불렸던 중년, 그리고 노년을 맞은 한 여자 순옥. 둘은 인생의 황혼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어느 누군가의 지금을 그린다. 극 중에 순옥은 풋풋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포근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할 때만큼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여자입니다. 극 중에서 춘식은 순옥을 첫눈에 반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순진한 면도 있고 단순한 면도 있는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평범한 삶이 녹아나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휴먼 코미디 연극은 잔잔한 감동, 빵빵 터지는 웃음,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든 따뜻함과 사랑이 있다. 당신보다 오래 살았어. 당신 죽는 날에도 내가 웃게 해주려고 했는데 언제 와서 미안해. 깊어진 연출과 풍부한 대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힘든 시국이고 추운 날씨지만 정도의 따뜻함과 조금의 위로로 보답하겠습니다. 연극 뷰티풀 라이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담아 함께하기 더욱 좋다. 대전 문화예술 지킴이 감사 콘서트. 그리고 다양한 세대를 담아 소통하기 더욱 좋다. 연극 뷰티풀 라이프. 모두를 아우르는 공감 공연으로 따뜻함을 느껴보면 어떨까? 네,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가들을 만나는 콘서트. 네. 대전의 문화 예술을 지킨다는 뜻깊은 무대라 더욱 좋은데요. 네, 오늘 저녁이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2편, 3편 다른 주제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단 2명의 배우만 출연을 해서 청년, 중년, 노년을 보여준다는 연극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실컷 웃다가 엉엉 울었다라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네. 감성 충전,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이번에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도 뭉클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 책과 관련된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횡성 전투를 아시나요? 횡성 일대에서 전개됐던 전투로 당시 한 개의 사단이 해체를 고려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전투였는데요. 이때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전쟁의 참담함을 기록한 책이 발간됐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얼마 전 책을 발간한 횡성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참전용사 증언록이 세상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책 속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문화원에서 이 횡성 전투와 관련해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두 발로 뛰셨다고 제가 듣고 왔는데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인 것 같은데. 네, 이 책인데요. 이분들이 세상을 뜨고 또 모두가 이제 안 계시면은 이러한 유교의 참상을 후세에 전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그분들이 못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후세들의 어떤 교육 자료 또 교훈의 자료로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이러한 절박감으로 인해서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치열했던 횡성 전투에 참혹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참전용사 증언록. 집필자들은 일일이 생존해 계신 노병과 유족들을 찾아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귀한 희생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합니다. 저는 성동 국민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사후퇴 때 의무병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횡성전투에서 참가한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해서 원주 후방으로 수송이 오게 되면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은 응급처치를 해서 다른 수용을 하고 경환자들은 간단한 치료를 해서 병실도 없어서 빈 집이나 또는 여관 같은 빈 방에다가 수용을 해서 치료를 했죠. 횡성 전투는 1951년 2월 중공군의 제4차 공세 때 횡성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로 만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할 만큼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이때 참전했던 용사들의 나이는 불과 10대 남짓. 군번도 없이 오직 불타는 애국심으로 고귀한 희생을 치른 나이 어린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한 분 한 분 성함이 나와 있고 또 한 분 한 분의 실질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만드시는데 사실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횡성에서 이제 대부분은 귀도 안 들리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증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 직접 만나뵐 수도 있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그럼 이 책도 갖다 드릴 겸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보는 거예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91세의 정의철 어르신. 1949년 7월 입대 후 수십여 차례의 전투를 치른 6.25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입니다. 그런 그가 제작진에게 빛바랜 종이를 꺼내놓았는데요. 6.25 전쟁과 월남전 때 기록했던 일기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 당시에 쓰셨던 일기가 이렇게 종이가 바래질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는 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일기를 쓰게 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살아서 돌아간다면 이것이 나의 좀 과거에 이렇게 했다를 애들한테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쓴 거죠.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기만 한 그때의 기억. 어르신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횡성 전투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를 왔는데 교회거든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6.25 전쟁이 그 횡성 전투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대가 여기 주둔했었는데 본부가 그때 중공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오후된 중령 대대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전사를 했다. 횡성을 끝까지 사수한 네덜란드 대대의 공적이 담긴 동판. 그들의 헌신과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저 나무가 저렇게 무심히 서 있지만은 저 나무는 그 6.25의 참상을 또 네덜란드 대대장이 그 전사하던 모습을 다 지켜보고 한 그 의미 있는 그런 나무로서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공급면 도곡리. 당시 학살의 계곡이라 불릴 만큼 치열했던 전투가 있었던 이곳에 희생당한 국군과 미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6.25 전몰장병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살의 계곡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이게 참 서글프면서도 참 이렇게 무서운 단어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야산이 다 격전지였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한 33km 1951년 2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국군이 9,900명, 미군이 2,400명이 전사하는 그런 아주 치열했던 격전지로서 그럼으로써 여기를 학살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참 평화로운 산인데 이 치열했던 격전지에도 사연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 6.25 전쟁 당시 윤성민 중위가 여기 요놈의 도곡리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아줌마가 숨겨갖고 치료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완치가 돼서 원대 복귀해갖고 후에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7살 나이로서 너무 참혹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빨간 완장 찬 인민군 앞잡이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는 걸 보고 또 사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벌써 6.25를 겪은 지도 70년이 됐습니다. 제 나이가 77세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안보에 해이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전쟁이 있어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전 국민이 가슴속에 간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굳은 결심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병과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횡성 전투의 참혹했던 기억들.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낫지 않은 상처로 우리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6.25가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피비린 나는 아주 무서운 비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숨 바쳐 싸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후세에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교육 자료로 쓰고 역사 자료로 잘 활용돼서 이분들의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였으면 합니다. 횡성 전투를 기억하는 수많은 노병과 유가족들의 증언으로 이 책 한 권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참전 용사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세상에 나오게 된 값진 책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세월 속에 묻힐 뻔한 이야기까지 잘 기록해 뒀으니까 참 다행이죠. 네, 예. 특히 올해는 6.25 70주년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지난 6월에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또 서서히 잊혀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수많은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와 또 아직도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옛날 물건 NO! 이게 최신템입니다. 앞서 LP판 말씀도 드렸는데요. 집안에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건강 톡톡입니다.
뭐 연일 한파가 이어져 왔고 곳곳에 눈도 내리고 했어요. 네. 예, 이럴 때 또 빙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또 왕왕 생깁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은 뼈나 관절을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데요. 특히 뭐 한파가 들이닥치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외출을 피하시거나 좀 조심해서 다녀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낙상 사고로 골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건강톡톡 이 시간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채민 신경외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그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뭐 골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뼈가 부러졌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골절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골절은 외력에 의해서 뼈가 부서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뼈의 연속성이 불완전 혹은 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골절된 손상 부위 상태에 따라서 개방성 혹은 폐쇄성 골절로 분류할 수 있고 골절 편수에 따라서 단순 골절이나 분쇄 골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체 조직이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는 대부분의 장기에서는 골절된 조직이 상처 조직으로 회복되는 데 비해서 뼈 조직은 원래의 뼈 조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뼈는 원래 골절 부위를 고정시켜주고 충분한 혈액 공급을 시행해주고 적당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이나 눈길이 형성되면서 신발이나 지면 사이에 접지력과 마찰력이 저하되고 미끄러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미끄러짐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손목이나 엉덩이, 허리에 체중이 집중되고 충격이 집중되면서 뼈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웅크린 자세를 취하거나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충격을 분산시키는 동작이 어려워져서 쉽게 신체 일부분에 충격이 집중되어 골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특히 오늘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골절은 소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20, 30대에 비해서 5,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골절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인자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서 쉽게 골절을 야기시키는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뼈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는 뼈의 양과 질이 있습니다. 뼈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뼈의 구조, 뼈의 무기질화, 뼈의 교체율, 미세 골절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진단에는 뼈의 양을 측정하는 골 밀도가 이용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한 젊은 성인의 골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T 점수로 골 밀도 수치를 가지고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의 골 형태를 보게 되면 치밀한 형태의 단단하고 두꺼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비어있고 성글고 얇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영향에 의해서 가벼운 낙상이나 재채기 등의 자극에 의해서 골절이 쉽게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뼈는 성장이 멈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성장하며 흡수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조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0%가량의 뼈가 교체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0년이면 지금의 뼈와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뼈로 교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크게 뼈는 두 가지 세포에 의해서 생성과 파괴가 되는데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두 세포의 조화로운 작용에 의해서 생성과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게 됩니다. 네. 조골세포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뼈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평소에 운동량이 적게 되면 뼈에 전달되는 자극이 적어져서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 뼈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발생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표에서와 같이 활동량이 많은 20, 30대의 골밀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후 첫 5년간 급속도로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명백한 폐경이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생이 적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에 의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위장관계에서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의 원인이 노화가 아닌 경우도 있을까요? 네, 노화가 아닌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물이라든지 기저질환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가량 복용하거나 소화기계 질환, 만성 신부전증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내분비계 질환으로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부갑상선 항진증,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성호르몬 결핍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발생될 수가 있고 소화기의 질환으로 흡수장애라든지 위장절제술을 시행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장기간 활동이 저하된 상태가 유지되거나 과도한 음주, 흡연도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이 골절이 생기는데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도 이렇게 비슷한 건가요? 예. 골다공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개 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개는 골절이 발생하면서 골다공증이 같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골절이 골다공증의 주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는 골다공성 골절은 손목 부위나 척추, 대퇴골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 세 부위를 3대 골절이라고 일컫습니다. 대퇴골 골절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 전후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수술 전 그리고 그 골절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장기간 도움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척추골절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등 허리 통증이라든지 옆구리, 앞가슴 통증이 동반되거나 키가 줄어들거나 형태 변화가 생기면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손목 골절의 경우에는 땅을 짚는 과정 중에 잘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고 대퇴골 골절이나 척추 골절에 비해서는 50대의 좀 젊으신 분들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도 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더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예.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재골절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골절은 뼈의 강도가 떨어져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 진료 시 이용되는 골 밀도를 이용해서 뼈의 강도 일부분인 골량을 주로 반영하는데 이외에도 골절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골절과 관련된 임상 지표를 조사한 이후 그걸 가지고 골절 예측을 하는 지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골절 위험 인자로는 앞에 보여주는 표와 같이 연령, 고령일수록 골절 위험이 증가되고 성별로는 여성에서 증가되고 적은 체질량 지수, 과거 골다공증 골절 병력이라든지 부모의 대퇴골 골절 병력, 루마티스 관절염, 2차성 골다공증, 흡연, 과음,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대퇴골 골 밀도가 떨어질수록 골절 고위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은 고위험 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을수록 골절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미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빙판길 더욱더 조심해 주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이나 중장년층이 빙판길에 낙상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 골밀도가 떨어진 경우에
환자의 경우에는 주저앉았을 때도 발생할 수 있고요.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골다공증이 없다 하더라도 심한 외력이 가해지면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 잘 발생하는 척추 부위로는 흉추부와 요추부가 만나는 흉요추 이음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척추 움직임이 제일 많고 흉추의 뒤로 휘는 후만과 요추의 앞으로 휘는 전만 사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체중이라든지 충격이 전달되어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대개 골절이기 때문에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등 부위나 허리 부위, 엉치 부위, 심할 경우는 옆구리라든지 척추 앞가슴 쪽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움직임과 관련된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변형을 하거나 앉은 자세에서 선 자세로 변형을 하게 되면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가벼운 기침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절로 인한 척추 형태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척추 형태가 변하게 되면 등이 앞으로 굽어지거나 혹은 이런 과정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흉곽의 감소가 이루어져서 호흡기계 증상도 함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진행하여서 파열골절 같은 심한 골절이 진행하게 되면 신경 조직에도 압박을 가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나 협착처럼 하지의 방사통 형태의 증상이라든지 근력이 떨어지거나 마비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 환자가 오래 방치되게 되면 근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골 손실이 증가돼서 동반한 증상,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은 어떻게 진단하게 되나요?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을 진단하게 되면 동반된 골다공증을 함께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외래 진료를 보러 오게 되면 외상 등의 병력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지 고위험군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학적 검사를 시행해서 압통이라든지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를 해서 심한 신경학적 마비 증상이나 다른 합병된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영상 검사로는 단순 방사선 검사와 CT, MRI, 골스캔 등이 이용되어지는데요. 단순 방사선 검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의 모양을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고요. 특징적인 쐐기 모양의 척추 형태나 높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지 않은 형태 변화가 있을 때는 골절을 놓칠 수도 있고요. 급성이나 만성 골절의 감별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CT의 경우에는 골절 모양이나 틈새를 확인할 수 있고 MRI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확진을 위해서 MRI를 많이 검사를 하시는데요. MRI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급성이라든지 만성을 감별할 수도 있고 골절과 동반된 연부 조직의 손상이나 디스크 손상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경 조직을 압박하는 병변이라든지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 스캔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급성기 골절이 있을 때 척추 골절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조직의 골절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함께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량을 측정하는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T 값이 마이너스 1.0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으로 진단을 하고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는 골 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를 골다공증으로 진단하여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런 진단을 통해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 판단이 된다면 치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존적 치료 방법과 두 번째는 시술이라든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움직임을 제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척추 압박골절은 하중이 가해질수록 병변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골절이 진행하지 않게끔 침상 안정을 하고
높이의 변화가 있지 않도록 활동을 제한하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요추부, 이음부에서 잘 발생하기 때문에 흉요추부가 함께 통째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을 좀 도우기 위해서 보조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보조기군요. 예. 이렇게 앞쪽과 뒤쪽 판을 형성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척추가 움직일 때 몸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여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통증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보조기의 사용도 필요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한 통증 진통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사용하고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조 치료를 시행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간격을 두고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병변이 진행하는지 노폐의 변화는 없는지 주의 있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주에서 4주가량 보존조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보존조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병변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존조 치료를 중단하고 일반적인 시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척추체 성형술과 또 하나는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 복원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체 성형술은 압박된 골절 부위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이라 보시면 되고요. 빠른 통증 완화와 뼈의 골절이 더 진행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척추체가 주저앉은 경우 원래 형태로 풍선을 부풀려 높이를 복원시키고 그 빈 공간에 시멘트를 잡아 넣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때로는 변형 정도가 심하거나 파열골절이 있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신경을 감압시켜주는 감압술 및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아사모 고정술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풍선을 넣고 네. 뭐 시멘트를 넣는다고 오, 했는데 네. 일단 시멘트라고 하니까 오. 아니 우리 몸에 시멘트를 그러니까요. 넣어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몸에 사용하는 인체에 적합한 골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멘트를 넣게 되면 열이 발산하면서 통증도 많이 경감되고요. 단단하게 빨리 굳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예,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유채민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 한파는 주춤하겠지만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일부 충남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몰려오면서 점차 내륙 전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은데요.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일시적으로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고요.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여 3도, 공주 4도, 대전여 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4도, 보령 5도로 예상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대전의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추워지겠고요. 이후로는 계속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옛날 물건 NO! 이게 최신템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855번님, 옛날 카메라 지금도 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지만 옛날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그 감성도 정말 좋습니다. 그때 그 감성이라고 하죠. 네. 예, 이게 찰칵찰칵 소리 너무 좋죠. 예.
3336번님, 예, 창호 무늬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를 보면 안정감도 느껴지죠. 이게 옛 조상의 지혜라는 걸까요? 맞아요.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4468번님, 어릴 때 먹던 타레과입니다. 갑자기 먹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옛날 그 맛이 안 나네요. 제 입맛이 변한 건지 재료가 변한 건지 그래도 옛 생각에 잠깐 추억 여행을 해봤습니다. 네, 타레 과자. 저는 이거는 안 먹어봤는데. 예. 9101번님,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고가구.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어 아련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저도 고가구를 가보로 딸에게 주고 싶네요. 가보 맞네요. 예. 네. 8144번님, 제가 20년 전에 사용하던 폴더폰입니다.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 또 다른 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폴더폰을 다시 찾더라고요. 네. 5027번님, 집에 30년이 다 된 압력솥이 있는데요. 옛날에 밥도 지어 먹고 삼계탕도 해 먹던 때가 생각납니다. 옛날 물건이지만 꾸준히 손이 가요. 압력 밥솥은 평생 아이템. 네. 그럼요. 예. 이렇게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옛 소품, 물건들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천안 모전 1리를 찾아갑니다. 400년 된 팽나무 두 그루가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곳인데요. 최근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귀농 청년을 육성하면서 새로운 농촌 모델을 만들어간다죠. 천안 대표 마을을 꿈꾸는 모전 1리 월요일에 만나볼게요. 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느냐 네. 아니면 현재를 유지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죠. 네, 예.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데요.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집에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주말에 전체 이동량이 팍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되도록 집에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